예를 들어 이 교과의 컬트 순서가 거시에서 미시로 간다. 미시라고 해가지고 미생물이나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까지가 종착역이야. 근데 그 이전에 거시적 세계가 어디냐면 우주다. 우주라는 곳은 인간이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 유인우주선이 나간 적이 겨우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되며 외행성의 탐사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시점에서 우주를 어떻게 온 걸까 이거야. 간접적인 측정 방법이야.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다? 바로 스펙트럼이다. 자, 이 스펙트럼이 뭔가를 먼저 배우는 거야.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에 분포하는 원소들을 우리가 뭐 한다? 간접적으로 추천한다. 스펙트럼, 과학. 이 스펙트럼과 우주 원소 분포를 지금부터 볼 거야. 근데 스펙트럼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이 뜻을 알아야 되겠지. 스펙트럼은 빛이 분광하는 현상 자체를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처음 듣는 얘기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 봐요. 이렇게 정의를 하죠. 분광기를 통해, 여러분 분광기가 뭐야? 이거 장치지만 옛날에는 뭐를 이용했어? 프리즘을 이용합니다. 옛날에는 프리즘이 딴 게 아니라 두께가 일정하게 변하는 유리를 말합니다. 보통 역삼각형이나 정삼각형 정도의 유리를 갖고 사용하거든. 뉴턴이 최초로 백색 외선인 햇빛을 파장별로 얘를 분광하기 했어. 그게 무지개를 끄집어낸 거야, 얘가. 알겠어? 그래서 이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누었다고. 나뉘는 현상 자체를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알겠냐? 그러면 이 나뉘면 우리는 가시광선이라 해서 7가지 무지개 색깔을 뜻하는데 연속적이라 그 사이에는 진한 주황색도 있을 거고 연한 분홍색도 있을 거고 연속적이라.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 있지. 잘 봐. 자연의 신호가 다 무슨 신호였어? 그렇지. 근데 우리가 기록을 저장하는 건 다 무슨 신호야? 오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날로그라는 건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연속. 지금 이 스펙트럼이 연속이야. 이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 빨주노초 파노 쭉 나와 있는 거. 어디가 경계인지 모르게. 근데 이 연속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치고 들어가면 불연속이 될 수 있겠어. 뭐 어차피 너희들도 선이라는 게 점의 집합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대신 스펙트럼은 우리가 말하는 연속과 불연속으로 나뉘어서 지금 공부할 거거든. 근데 파장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나뉘는지는 사실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게. 여러분, 빛이라는 건요, 빛이라는 건 모든 빛이 속력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모든 빛의 속력이 동일하고 빛의 속력은 C라고 하면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기를 말하고 그 매질이 한번 왕복하는데 파동이 간 거리, 이 정도로 정의가 돼요. 그런데 빛은
스스로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마치 파동처럼 파장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자인데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 람다라고 읽거든요. 얘를 람다를 파장이라고 읽고요. 이 F를 진동수라고 보시고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모든 빛의 종류의 동일한데, 자, 이렇게 분광기를 설치하잖아요. 이 프리즘을. 그럼 빛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요 법선에 대해서 이루는 각, 요걸 입사각이라 불러요. 저 백색 외선은 햇빛이죠, 빛. 모든 빛들의 집합체예요. 그럼 쟤들이 저기서 꺾이거든요. 그 꺾이는 걸 뭐라고 하느냐? 굴절이라고 합니다. 굴절은 속력의 차이가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들이 어차피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리돼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요. 저 삼각형의 두꺼운 쪽으로 꺾이나요? 얇은 쪽으로 꺾이나요? 보니까 맞아요. 굴절은 두꺼운 쪽으로 굴절이 됩니다. 두꺼운 쪽으로 굴절이 되는데, 굴절이 가장 많이 되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 가시광선으로 보라색이고요. 덜 되는 애가 빨강색이에요. 그래서 빨대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시광선의 색깔 중에 누가 제일 빠르다고요? 함정이에요. 빨간색이 빨라요? 보라색이 빨라요? 함정이에요. 맞아요. 똑똑하다고 얘기했나?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잘 봅니다. 보라색을 우리가 한자로 자색이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가 그럼 무슨 선일까요? 자, 외선일 거고, 빨간색이 적색이라면 그 위에는 뭐라고? 외선일 거야. 니네 적외선, 자외선 누구 맞으면 얼굴이 탑니까? 자외선이죠? 다시 말해서 보세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 알았어? 근데 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파장은 이쪽으로 갈수록 짧아. 여기로 갈수록 길어. 근데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어때야 되냐? 같아야 되잖아, 모두. 속도니까. 그래서 여기는 진동수가 어떻다? 크다. 고주파 이쪽으로. 여기는 저주파고. 진동수가 작다. 결국 파장 곱하기 진동수 혹은 단파장, 장파장, 단파장의 에너지가 센 거고, 고주파, 저주파, 고주파가 에너지가 센 거다. 알았어요? 이걸로 여러분들 뭘 알았냐? 아, 빛이라도, 같은 빛이라도 파장에 따라 굴절이 다르구나. 파장이 어떤 애가 더 굴절이 잘 된다? 짧은 애가. 사실 파장은 여러분 나중에 굴절의 법칙이나 물리나 이렇게 배우면 파장이 짧은 애가 굴절각이 작아요. 굴절각이 어떤 거냐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거든요. 이게 법선이라 했잖아요. 이 법선. 이 법선과 이루는 각, 이 각. 누가 커요? 빨간색이 컸죠. 굴절할 때. 그죠? 파장이 긴 애들이 굴절각도 커요. 이거는 이제 스네리 법칙이니까 여러분들이 물리에 가서 배우고, 그가 뭘 알아냈냐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일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쟤들은 여러 가지 빛의 종류들이 섞여 있는 집합체인데 굴절을 시키면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다는 걸 안 거죠. 자, 여기까지 빛을 스펙트럼화 시킨 걸 배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펙트럼화 시키는 걸 배운 걸 인간들이 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응용은 뭐냐면
크룩스라는 사람이 크룩스관이라는 걸 발견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외과 의사인데 양쪽에 음극을 걸고 한쪽에 양극을 걸고 전압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빛이 나오는. 알았어요? 이 빛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가장 분자량이 작은 수소기체를 약간 넣는 거죠. 약간. 수소기체. 그러면 이 수소가 이 빛에 의해서 해리된 후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원래 원자 상태로 돌아가면서 빛을 발산한다는 거. 그때 당시에는 얘들이 원자, 전자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냥 수소를 집어넣고 실험을 했더니 여기서 붉은 빛이 나오는 걸 알아낸 거야. 붉은 빛이 막 나. 여기 막 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본 거야. 뭐? 분광을. 그 당시에는 분광학이 발달이 안 돼서 가시광선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햇빛을 분광시키면 빨주노초 파란보가 나오잖아. 무지개가. 얘를 분광했더니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형광 안에 이렇게 선 딱 4개가 떴어. 참고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를 때렸을 때 656, 486, 434, 410 이게 누구냐? 붉은 색깔이에요. 이거 초록색, 블루, 바이올렛. 이 4개가 딱 뜬 거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왜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안 나오고 빛인데 얘는 이렇게 선이 4개만 딱 떴느냐는 거지. 자, 이쪽으로 적외선이 있고 저 아래로 자외선이 있는데 못 봤어요. 그때는 저거만 본 거야. 가시광선에 저 4개만 떴다는 거야. 자, 저걸로 그들은 어떤 추론을 했겠느냐는 거야. 자, 저게 딱 발견이 되고 나서 얘들아 전자라는 게 이전에 발견이 돼 이제. 자, 이건 이미 발견돼 있어. 근데 전자가 발견되는 거야. 전자를 최초로 발견한 것 같아요. 톰슨이야.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라고 했던 개념이 깨진 거야. 아, 그 속에 전자가 있구나. 그리고 러더퍼드에 의해서 양성자가 발견되고 체듀에 의해서 중성자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결국 핵을 구성하는 혹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알게 되었고 핵을 구성하는 핵자에 해당하는 중성자와 양성자는 가운데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못하는 반면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죠. 러더퍼드가 일생을 그 전자 움직임에 목숨을 바쳤어요. 못했죠. 그래서 핵으로부터 최소 거리는 이 정도 될 거야 라는 미시적 관점의 거리까지는 알아냈지만 전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현상을 갖는다는 건 몰랐던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걸 이론적으로 접근한 것 같게 와. 그게 보어야. 보어라는 사람이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는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데 불연속이야. 규칙을 갖고 전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내요. 전자는 움직임이 가능한데 수소를 바탕으로요. 전자는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에너지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에너지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전자는요 핵을 중심으로 어디에 나타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저걸 계산을 합니다. 그게 보원자 모형이죠. 물론 그 이전에 발판이 되었던 건 이제 발머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수학생이신데 이거를 발표를 해요. 야, 이 에너지들 사이에는 이런 규칙성이 있더라. 그래서 리드베리가 자기 상수를 슬쩍 집어넣어서 그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한다는 걸 알아내요. 아까 배웠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 세다는 거. 그죠? 자, 그 리드베리 상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공식을 얻어냅니다. 그걸 바탕으로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한 점을 가지고 외삽, 내삽, 그러니까 밖으로 안쪽으로 확장해서 이론을 발표한 게 보호입니다. 결론이 뭐냐? 이 띠를 나타내는 건, 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건 당사자가 누구다? 전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는 수소의 전자 껍질 모형을 제창을 합니다. 이론이에요, 이론.
그걸 실험학자들이 다 증명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라이먼 계열, 파스생 계열, 풋생 여러 가지 쭉 뒤에 있는 모든 껍질에 증명이 되고 나서 아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방출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고 모든 원자가 그 전자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레벨이 서로 다르다는 것까지 알아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잘 보세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정해진 위치는 무한 반복이에요. 되게 많아요. 근데 핵으로부터 멀을수록 간격이 좁아지거든. 그럼 걔가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독보적인 거고 아주 유일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마치 사람 지문처럼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헬륨을 연구해요. 그럼 걔가 헬륨은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겠죠. 복잡한 에너지띠를 찾아내요. 그걸 또 저장해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원소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전자들의 움직임 흔적, 이 스펙트럼을 컴퓨터에 다 저장합니다. 알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주에서 희미하게 오는 별빛을 분석하는 거야. 별빛을 분석하면 막 띠가 뜨거든. 그걸 우리가 저장해놨던 원소 그 팜에 싹 대입해봐. 그럼 컴퓨터가 분석을 합니다. 자, 수소가 얼만큼 있고 헬륨이 얼만큼 있고 여기 마그네슘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 직접 나가보지 않아도 별빛의 분석을 통해서 우주에 어떤 원소가 많은지를 알아낸 거지. 자, 근데 말이야. 지금 내가 말한 건 다 방출이 아니라. 알았니? 그 원자에다 에너지를 줘서 전자가 뭐 하면서 막 튀어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때 방출의 에너지를 찍은 거야, 이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고온의 에너지가 막 오다가 저온의 어떤 물질들이 있는 걸 통과하는 거지. 그럼 거기에 있던 전자들이 그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원소가 독특한 자기의 에너지 차이만큼밖에 없어. 아,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핵으로부터 가까운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그 다음 단계 에너지를 갈 때는 우리가 책에는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아니야. 눈을 딱 떴더니 여기 있는 거야. 뿅 하고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위치와 어떤 위치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자들의 독특한 그 차이,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딱 찍히면 우리는 그걸 어떤 원소인지 분석을 다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주의 별빛은 말이야, 어떤 항성, 별에서 빛을 빵 쏘잖아. 그게 우리 지구로 오는 동안 근처의 저온의 기차나 이런 데를 통과하게 되면 그 에너지, 독특한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그 속에 포함된 원소들로 흡수가 돼요. 알았습니까? 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보세요. 빨주노초 파란 물을 선생님이 쫄쫄이 옷을 입고 딱 7명 있어요. 자, 출발했더니 막 달려가요. 근데 노란색 옷 입은 선생님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럼 몇 명만 도착해요? 6명만 도착하고 노란색 옷이 입은 곳은 도착을 안 하겠죠. 검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란색의 에너지만 중간에 흡수한 거죠. 어떤 물질이. 근데 그게 노란색만 흡수했겠어요? 어떤 물질들은, 원소들은 전자가 수소 빼고는 2개 이상인데. 그럼 복잡한 에너지 선이 독자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것 에너지만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만 시커멓게 나와요. 빨간노초 파남보에 거기만 시커멓게 나온다고. 이게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거기서 스펙트럼의 종류 3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무선 스펙트럼이 있고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무지개. 그 다음 불연속 중에는 선 스펙트럼이라는데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다. 자, 이 중에 저온의 기체 덩어리나 물질을 지나면서
어떤 특정 에너지를 흡수해 뺏겨서 거기만 시커멓게 나오는 게 누구라고?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우주 별빛 연구는 모두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지구상에서 한 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알았냐? 그래서 실제로 니들이 보면 검은 형광판에 흰색 선이 쿡쿡 찍힌 거는 방출이에요. 근데 무지개 색깔 그라데이션을 싹 흑백이지만 표현해놨죠? 거기에 검은색 줄이 딱딱딱 찍힌 건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원소의 종류는 당연히 알고요. 그 띠 있죠? 그 띠 두께, 선명도를 가지고 질량까지도 찾아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되게 많다. 그럼 두껍게 찍혀요. 두껍게. 좀 적다. 얇게 찍힙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을 뭘 한다고? 원소 종류, 그 다음 원소의 질량까지도 알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우주에 어떤 원소가 제일 많았느냐? 이런 것들을 우주로 나가보지도 않고 뭘 통해서?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으로 과학자들은 찾아내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됐죠? 스펙트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게 밑에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결론이 나왔네요. 우주에 별빛을 갖고 연구해 봤더니 어떤 원소가 제일 많았다? 수소. 그 다음 누구더라? 헬륨. 몇 대 몇으로? 막 찍은 거죠. 3대 1이더라. 알았습니까? 이건 팩트예요. 3대 1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가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얘가 이용됐고요. 그걸 통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이걸 찾아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과학자들의 지식 싸움이에요. 자, 실제로 인간이 과거로 가보자는 이상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러한 현상이 나왔을 거야 라는 것은 다 추론이에요. 근데 그 추론이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증거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주,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나를 설명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였어. 물론 이 우주론의 가장 큰 적은 누굴까? 창조론이야. 하나님이 빚으시고 뭐 이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는 성경책밖에 없단 말이야. 성경책 누군가에 의해서 쓴 거고, 과학은 팩트잖아.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론을 막 설명할 때 그 당시에는 영국의 정적 우주론이 그냥 규정 사실화 돼 있었어. 우주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 크기는 일정한 거지. 근데 젊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자꾸 나와. 그래서 나중에 우주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며 팽창한다는 이론을 내. 그래서 우주 팽창. 그걸 정적 우주론 과학자들이 이제 꼰대잖아. 응? 이 사람들이 꼰대 짓을 하는 거야.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무슨 우주가 폭발물도 아니고 뺑 하고 터지냐고. 우리는 꽝 혹은 탕 이런 얘기들은 뱅 이런단 말이야. 그게 뱅뱅 이게 총소리야. 탕탕 이걸 똑같은 애들은 뭐 빵 하고 터지냐 그래서 뱅 했는데 뭐 빅뱅이라고 조금 웃긴 소리로 얘기했어. 빅뱅이냐 무슨 빅뱅이냐. 응? 우주가 팽창을 하게. 그랬더니 그게 우주론으로 굳어진 거야. 빅뱅 우주론. 우주 팽창. 알았어? 그럼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16쪽 아래부터 17쪽 밑에까지를 지금부터 볼 거거든. 알았냐? 그런데 이것 좀 보고 들어가 보자.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거든 얘들아. 에너지하고
질량을 좀 보고 들어가면 좋겠어. 이 둘의 공통점, 보존된다는 거지. 에너지도 보존되고 질량도 보존되는 거야. 근데 에너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보자. 에너지는 이런 형태에서 이런 애로 간다는 이론이야. 자, 저 두 개의 그림 가지고 내가 설명한다면 에너지는 흩어지는 거야. 모든 물질도 그래. 규칙에서 불규칙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어. 그 성향을 다루는 게 뭐냐? 확산이야. 알았냐? 확산도 뭉쳐있는 것보다는 흩어져 있을 확률이 더 높잖아. 또 그렇게 가는 곳에는 에너지 들지도 않아. 그냥 저절로 가. 저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무질서도라고 얘기해. 자, 이쪽으로 가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거야. 이걸 규칙적인 애가 뭐로 간다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불규칙적인 애로 가는 거야. 어허. 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규칙적인 애가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애로 가는 거야. 근데 화살표를 봐봐. 돌아오는 화살표가 있냐? 없지? 일방적인 거야.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다양한 어떤 종류로 전환되는 거야. 하지만 명심해야 될 거야. 전체 에너지량은 어때? 일정하다는 거지. 이해가냐? 자,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표현을 뭐라고 쓴다고? 두 가지 이론이 있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를 에너지는 전환이 가능하다. 이거 무슨 얘기냐고? 에너지는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과학자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해. 이해갔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야 이거야. 얘들은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야. 에너지는 왜 끊임없이 불규칙한 쪽으로 가야 되느냐 봤더니, 과학자들이 봤더니 에너지는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는 거야? 무질서도 증가 방향. 알았어?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가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는 거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 그들은. 유용한, 그러니까 쓸모 있는 이라는 뜻이야. 유용한 에너지가 어디로 가서? 무용한 에너지로 가서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비가역이라고 해요. 비가역. 역반응이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표현이에요. 알았어? 그걸 열역학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비교적 유용한 에너지는 온도가 높더라는 거야. 고온. 그 다음에 무용한 에너지는 저온이더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그 형국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러면 모든 에너지 전환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음식물을 먹어. 그 음식물은 내 몸을 데우는 열로도 가고 운동 에너지로도 가고 여러 에너지로도 전환되는데, 그걸 다 묶어놓을 수만 있다면 먹었던 화학 에너지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먹어야 돼. 왜 그럴까? 쓸모 있는 에너지가 다 소모되면 다른 편에서 또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역시 전원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용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지구도 돈다는 거야, 에너지가. 이해 갔냐? 지구의 공급원이 누구냐? 에너지 공급원이 태양이다, 이거 태양. 그지? 태양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지구는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우주과학자들이 정적 우주론을 지금의 그때 당시 현대 1900년 초기 이런 이론을 갖다 대입했는데 안 맞는 거야, 정적 우주론이. 분명히 에너지는 충분히 이동을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현재가 에너지량은 똑같겠지만 뭐가 쓸모있는 에너지가 줄어야 되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쓸모없는 에너지는 많아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주의 온도는 어때야 돼? 줄어야 되는 거야. 낮아야 돼. 우주의 온도는. 왜? 쓸모없는 에너지가 꽉 차 있으니까 거의. 초창기부터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주는 커져야 돼. 이론상. 우주는 커질 때 그런 현상을 낼 수 있는 거야. 팽창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정적이라고? 정적 우주론이 과연 통할까? 그래서 은근 아인슈타인도 정적 우주론 타였거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래,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니 부피는 커지더라. 하지만 밀도는 안 변한다. 무슨 말이냐? 부피가 커지면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밀도도 질량도 같이 커진다고. 아니, 질량이 어떻게 커질 수 있지? 그래서 우주상수를 싹 듭니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똑한 놈이 반발하기 시작하면 와, 살벌한 거지. 나중에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여기에 얘기들이 종말은 안 그려놨어, 이 책에. 이 얘기의 종말은 뭐냐? 우주 팽창론이 이겨요. 응? 근데 그게 뭘로 이기느냐? 팩트로 삭감이야. 정적으로. 그 앞장선 팩트론이 누구냐? 허블이에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별의 별 증거를 다 내놔요. 관측합니까?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로부터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그래. 아, 이게 도플러 효과라는 거예요. 멀어지는 애는 파장이 길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주 별빛을 진짜 1년 내내 관측을 하는 거야. 어느 한 방향. 얘들이 적색 이동을 하는 거지. 얘들아, 적색이 에너지가 크다고 그랬어? 자색이 크다고 그랬어? 자색이 크잖아. 그러면 별빛이 흐려지는 거잖아. 에너지가 약해지니까. 적색 이동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허블 법칙을 완성한다니까. 우리가 관측자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별들의 별빛을 측정해 보니 우리로부터 먼 별은 더 멀리 간다는 얘기야. 그건 뭐지?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별은 후퇴 속도 어떻다? 빠르다. 니들 체육 시간에 체육하기 전에 체조 같은 거 안 하냐 요즘엔? 아, 좋아. 그때 애들 모아놓고 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너 기준은 가만히 있잖아. 네. 그럼 옆에 있는 애들 막 움직이지. 저 끝에 서봤냐? 맨 끝에 서면 어떻게 한 거냐? 니들이 아니까 일단 뛰어. 저 멀리까지 막 뛴 다음에 이러고 오잖아. 이거 무슨 얘기야? 바로 기준 옆에는 요렇게만 움직여도 되는데 요 거리를 내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두 발을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이게 맞아. 그럼 저 멀리 있는 요렇게 떼야 돼. 그러니까 기준점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이 간격이 일정하려면 무지하게 달려야 된다는 거야. 그게 허블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허블은 우주는 팽창한다는 이론으로 결말을 딱. 아인슈타인이 와서 90도 딱 사고했어요. 내가 저런 봤다. 더 웃긴 건 천재는 천재라고 정적 우주론을 변명하기 위해서 만든 우주성수가 우주 팽창론에 딱 맞아. 갖다 드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럼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 빅뱅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은 시간별로 사건들을 쫙쫙 나열을 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래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중간에 얘가 펑 빠지고 별의 진화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입자들이 탄생을 해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쿼크도 나오고요.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이장의 끝이 어디냐? 38만 년입니다. 38만 년에 뭐가 완성이 되죠? 38만 년에 뭐가 완성이 되죠? 수소 원자. 원자가 그래 원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원자가 이 담당이 거의 얘인데 졸아서 저 졸았어요 오늘. 아니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당신한테 오늘 졸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참. 저 평소에 안 좋아해. 김평소 씨 그러지 마시고 좀 다시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역사를 쭉 쓸 겁니다. 쓰는데 어디가 끝이라고요? 38만 년이 끝이라고요. 원자가 합성되면서. 야 근데 그 이후의 얘기는 궁금하지 않냐? 안 하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죠? 원자들이 합성되고 난 이후는 얘들아 그것들이 우주에 흩어지게 돼. 흩어지는데 골고루 흩어지는 게 아니라 밀도를 형성한다. 그들이 많이 뭉친 곳도 있고 적게 뭉친 곳이 있겠지. 근데 많이 뭉치다 보니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입자들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당기는 거야. 그게 중력이거든. 예전부터 중력은 있었는데 가장 작은 힘이라 비유하는 게 우주가 탄생하고 한참 후에 중력이 발현돼. 그럼 중력이 발현되면 얘들이 소용돌이겠죠.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그게 제너레이션 1별이야. 알았어? 보통 1세대 별이 만들어질 때는 질량이 태양보다 엄청 컸대. 태양만한 별들은 거의 드물게 만들어지고 엄청 큰 별이 일생을 짧게 만들면서 어떻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뿌리는 거야. 그러면 2세대 별들은 어떻게 했냐? 그것들을 갖고 다시 별이 되고 뿌리고 3세대 지금이 한 3세대 별이 하더라고. 지금 정도가. 알겠어? 이게 우리 스토리입니다. 이해하니? 네. 그러면 그 속에 얘를 심으란 말이야. 우주는 초기 때 고온이었을까 저온이었을까? 오. 지금은 저온. 그렇지. 우주 초기에 에너지가 많았을까 지금이 많았을까? 같다. 같다. 가비는 왜 나와? 같은 거죠. 근데 쓸모 있는 에너지는 언제가 더 많았다? 초기. 초기가. 지금은 쓸모 없는 에너지들이 좀 많은 편이다. 그러면 질량에 대한 문제는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어. 얘들아, 질량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초기나 지금이나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되겠지? 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인간들이 이걸 아직도 못 찾아냈네. 무슨 말이냐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어? 질량은 빛이 되고 빛은 질량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게 이는 MC제곱이야.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는데 마음 놓고 팽창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중력이 작용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주에 그럼 어떤 중력을 작용할 만한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 이 행성, 별 이런 거 빼고. 그래서 그거를 암흑물질이라고 얘기해. 이건 지구과학에 가서 막 배워지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산되는데 그 암흑 에너지로. 그래서 인간들이 막 그런 걸 만들어내. 알았어? 그게 현대의 우주학이야. 우리는 38만 년까지 배우는 거야. 오른쪽. 알았어요? 네. 자, 여러분.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먼저 딱 배우는데 우리가 누구까지만 아는 거죠? 양성자, 중성자까지, 그리고 이제 쉽게 전자까지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구성하는 입자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준이 누구냐?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따지는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아보가드로는 이 물질을 분자라고 정했지만 분자는 나중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보니까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인 걸 알아내요. 그럼 금속 물질도 있을 거고 이온 결합 물질도 있을 거고 분자도 있을 거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가장 작은 입자를 기본 입자로 본 건 얘가 우주가 폭발하면서 제일 먼저 생긴 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본 입자는 두 개로 나뉘어. 이 정도만 알겠어. 쿼크하고 누구? 넵튠이야. 가벼운 입자다 해서 경입자라고도 불러. 자, 쿼크도 6개고 넵튠도 6개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딱 두 개만. 무슨 쿼크? 그 다음 무슨 쿼크? 요 정도만. 여기 뭐 차민도 있고 스테인도 있고 탑도 있고. 우리 탑은 뭐 하나 모르겠어. 탑 소식 알아요? 빅뱅 탑이 어떻게 한다는데요? 걔 저기 경찰서 가지 않았나? 네, 다 하고 나서 복귀하게 돼요? 먹는다는데. 소식 좀 봐요, 친구랑? 아니요. 친한 사람 있나 여기? 자, 여기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보던 전자가 여기에 속해요. 전자 말고 뮤온, 타우론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들이 6개가 되려면 얘들이 전하를 띄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무슨 전하 띄었냐? 음전하 띄었지? 근데 그 전자에는 양전하 띄는 양전자도 있어. 그래서 전자의 음전하, 음전자, 양전자. 그 다음에 뮤온의 음뮤온, 양뮤. 타우론의 타우론,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어요. 이 안에. 하지만 우리는 전자만 보자. 얘는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 제일 고조 할아버지 뻘이게 돼요. 고조도 아닌가? 뭐 10만 분의 1초니까 엄청 아니겠네. 아니에요. 그것도 짧고 1초가 안 걸렸어요. 서로 시대가. 자, 그런데 이것들이 뭉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다는 거죠. 자, 양성자는 다운으로 되어 있고, 중성자는 다운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요 정도 알면요, 굉장히 똘똘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제가 이 말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 입자가 있는데 이것들이 결합을 한다.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 힘이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강력이에요, 강력. 아셨어요? 그러니까 강력이 우주 초기에 발생했다는 얘기는 열나 세다는 얘기예요, 힘이. 뭐 장난 아닌 거예요. 막 온도가 높은데 이것들 얼마나 발광 떨겠어요. 이야, 음식점에 그 3살, 4살 애들 뛰어다니는 거 봤죠? 뛰잖아요, 막. 그럼 막 다리는 뒤에 있는데 몸은 앞에 있잖아, 막. 여러분, 그때 한번 상상해봐요. 에너지는 넘치는데 막 다리가 안 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요? 막 소리 지면서 애 뭐 미친 애 같아요, 막.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녀요. 그래도 에너지가 방출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앉자마자, 그죠?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간신히 숨쉬는 에너지가 있지 않지들. 어릴 때 생각해봐요. 저 밑에서 지금 막 뛰어다닐 때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막. 여기만 들어오면 애들이 누구 에너지 빨아들이는 거니까 어떻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 이 쿼크가 있더라. 이거야. 상대적인 전화가. 알았냐? 상대적으로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양전화, 음전화가 있고 애초에 기본 입자도 양이 있었잖아. 무슨 lực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전기력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전기력이 있는데 왜 강한 핵력에 의한 결합만 있고 전기력은 보이지가 않느냐? 그만큼 입자들이 세다는 거야, 힘이. 알겠냐? 그런 거야. 아주 악한 사람도 한쪽에는 연민의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기운이 좀 사라져줘야 걔가 드러나는 거야. 알았어? 사자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애기 영양인가를 사자가 먹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애가 막 뛰어가면 누르고 딴 놈들이 먹으러 오면 막 걔를 막 먹인대. 안 그래요? 그 찍는 사람도 와 이건 처음 보는 광경이야. 댓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냐? 후식이다. 아 이 동심을 파괴하는 말. 아니 그렇다고 후식이 뭐냐? 왜 저걸 막았냐고. 후식을 뺏기기 싫어서. 또 댓글이 더 재밌는 게 더 많아요. 전 댓글 주로 보거든요. 자, 전기력은 있는데 발현되지 않았다. 우주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기본 입자가 생기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죠. 여러분, 양성자는 합치면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너희들 양성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지. 양성자는 얘들아 원자 번호다.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니네도 따라와야 돼. 양성자 하나는 몇 번이냐? 1번. 그렇지. 1번 원소가 누구지? 수소. 당연하죠. 좋았어요.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재밌더라고. 중학교들한테 하니까 되게 좋아요. 틀린 말 하면 딱 뽑으랬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다 틀리다고 껐어요. 야, 양성자 하나인 수소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어? 원래 중성일 때. 원자일 때 양성자 하나에 전자 몇 개 갖고 있냐고. 하나. 그치. 근데 지금 이 상태의 양성자는 전자를 가질 수 있었을까? 안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양성자 하나가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수소 원자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양성자의 출현은 원자핵의 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해가냐? 자,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니? 계속 떨어지겠지. 그럼 이것들이 이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잘 봐. 얘들아, 업쿼크하고 다운쿼크 중에 다운쿼크가 조금 무거워. 알았어? 얘가 1.673 정도 되고 얘가 1.675 정도 돼.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그럼 얘가 좀 무거워. 근데 온도가 높았을 시에는 봐봐봐. 일로 갈 때 이렇게 빛이 들어와도 돼. 빛이 뭘로 바뀔 수 있으니까 질량으로. 그리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 그러면 누가 나와? 빛이 나와. 중성 미자 뭐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 온도가 높으면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일어나서 그 당시 우주 초창기에는 양성자 중성자는 몇 대 몇이었어? 1대 1이었던 거야. 초기. 그런데 시간이 계속 몇 초 몇 초 단위로 흐르면, 뭐 초 단위 거의 이렇게 흐르면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온도가 뚝뚝 떨어지면 이게 뭔 일이야? 왜? 이건 고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온도가 자꾸 떨어지면 얘는 저온에서도 일어나거든. 온도가 자꾸 떨어지는 상태라면 노란색은 일어나되 빨간색이 안 일어난다고. 누구 입자가 더 많아지는 거야?
양성. 그렇지. 그걸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야. 과학자들이. 그래서 계산했더니 후기 정도 돼. 야, 니네 후기라고 해서 수초 며칠 다 알았냐? 아, 수천만 년. 이거 아니야. 몇 초였지? 몇 초 흘렀더니 이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굳어지는 거야. 이걸로. 이래야 되는 거지. 7대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발표했어. 근데 아까 니네들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계가 몇 대면 나왔어? 3대 3대 이게 그거야.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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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증명을 해줄게. 그렇지? 시작하자. 자, 이제 빅뱅 우주론을 설명합니다. 바로 전에 3대1이라는 질량비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7대1이라는 것의 증거는 요 중간에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대폭발이 일어나죠. 지금부터 우리는 에너지가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과정하고 질량이 보존된다는 그 과정까지 같이 묻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입자가 출현합니다. 기본 입자는 누구와 누구로 되어 있다? 쿼크와 lep톤. 그렇죠. lep톤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고? 업과 다운. 얘는 누구? 전자. 이때부터 전자가 곧 빛이요. 빛이 전자라. 빛이 직진을 못하고 자꾸 변환이 일어나는 어두운 불투명한 우주의 시작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자, 얘가 출현해서 시간이 좀 경과한 후 양성자와 중성자가 출현하는데요. 자, 초기는 얘들이 몇 대 몇이었다? 1대1의 비율을 가졌다. 얘들이 나중에는 뭐로 바뀐다? 7대1로 바뀐다. 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주 속에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측정이 되었다? 3대 근데 이건 B잖아요. 헬륨은 원래 2번 4란 말이야. 그럼 얘를 4로 바꾸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근데 이 속에는 수소는 양성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가 12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헬륨은 4라는 것은 양성자의 숫자가 몇 개고 2번이니까 2개고 중성자의 숫자가 2개다. 고로 양성자만의 숫자는 몇 개냐 이거예요. 14개죠. 중성자는 2개죠. 그래서 7대1의 비율이 나온다. 12대 4는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몰래 끄집어냈어요. 못 봤어요? 눈치 못 챘어요? 헬륨이 4짜리예요. 이거를 4로 바꾸면 얘가 12가 되겠죠. 근데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이 말도 있어요, 여러분. 수소 원자 핵의 수와 헬륨
원자 핵의 수는 몇 대 몇일까요? 12대 1입니다. 핵은. 이게 원자 핵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양성자로 친다면 이게 12개가 있다면 얘들은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예요. 알겠죠? 이거 얘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까지 나오면 니네는 멋진 학교죠. 안 나올 확률이 60%가 넘는다. 근데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우주 빅뱅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의 증거가 곳곳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까지 나온 애는 원자 핵을 형성해요. 그것도 누구? 헬륨이요. 물론 헬륨보다 질량이 큰 리튬도 나왔었고 베릴륨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원래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 온도가 떨어지면 일방적인 얘만 변하는 것이 생겨서 7대1이 된 것처럼 질량이 무거운 애들은 불안정해요. 붕괴가 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자, 여기까지가 몇 분 안에 일어난 거야? 컵라면 하나 익는 동안에 일어난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3분 안에. 그런 이후 무지한 시간이 흐르죠. 여기까지는 전자가 힘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자가 지나가는 빛과 부딪혀서 빛을 사라지게 하고 자기가 빛이 되는. 그래서 결국 불투명한 우주가 계속 이어지다가 온도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전기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입자들이 운동이 심하니까 전기력 힘을 못 쓰다가 이때부터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자 핵이 전자를 잡고 당겨요. 원자가 형성됩니다. 헬륨을 예를 든다면 여기까지 이런 형태였는데, 그죠? 이런 형태인데 여기 와서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이 전자를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봐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륨 2 플러스로 표현한다면 얘는 그냥 헬륨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끝나요. 이게 우주 폭발 38만 년대입니다. 이때부터 우주는 이전에는 뭐였는데 불투명했었는데 이때부터 투명한 우주가 되고 이로 인해 빛의 집진이 시작돼요. 이 빛을 뭐라고 불렀다? 우주 배경복사. 이때의 온도가 3000켈빈 온도. 지금은 3켈빈 온도 정도? 정확하게 2.7인데 1000분의 1로 줄었다고.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원자가 형성되고 밀도가 형성되면서 중력 수축이 생기고 제너레이션 1에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해 갔어요? 자, 여러분 밑에 빈출 자료를 봅시다. 가나다라가 있을 때 여러분 그라디에이션, 여러분들이 뭐 컬러로 시험 볼 건 아니잖아요. 그라디에이션으로 보여진 건 모두보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태양빛의 스펙트럼은 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치? 사실은. 그런데
태양빛을 뭐하면 스펙트럼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저런 선이 나타나요. 이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 태양과 우리 사이에는 진공이에요. 그러면 태양의 빛이 나오면서 어딘가를 통과했으니까 저렇게 나올 거 아니야? 대기. 그렇죠. 태양이 대기. 아시겠어요? 태양의 대기에 있는 기체들의 구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태양 자체는 플라즈마 상태예요. 태양 자체는. 별이 그렇습니다. 별은 플라즈마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는 얘들이 전자를 잃고 있어서 이온과 전자의 형태로 섞여 있는 뜨거운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로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 그 플라즈마 상태를 볼 수 있는 건 번개칠 때. 그때 잠깐 플라즈마 상태가 나타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이거를 발견한 과학자가 브라운호퍼야. 자, 세 번째, 다와라는 흡수다. 여러분, 이렇게 흰색 선이 찍힌 건 방출이죠.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거. 틀렸습니다. 미지의 별 나의 대기층에는 다와 나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줄로 선으로 쭉 내려와요. 일치하죠. 그럼 걔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부정확한 게 여러분, 이 띠가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왜 중간에 비슷한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걸 다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일치하니까 있다고 봅시다. 자, 5번.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는 원소 종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원소마다 전자들이 갖는 힘이 다 달라서 그래요. 또 나트륨은 11번인데 11개의 전자가 다 다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에너지 변화,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원소들이 지문과 같은 거니까. 자, 스펙트럼에서 선의 굵기를 통해서 원소의 질량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두께가 두껍다. 선생님, 이만큼 두꺼우면 얼마인가요?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어느 정도 커졌을 때 몇 배인 것으로. 알았어요? 자, 한 가지 원소에 의해서 한 개의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원소 하나, 수소조차도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냐? 한 개 갖고 있지만 그 선은 무궁무진해. 알겠냐? 왜? 전자가 옮겨갈 그 선택적인 껍질이라고 그러던 껍질의 수가 무한대야. 그래서 얘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데, 다만 이건 있어.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그 간격이 좁아져. 에너지가 세니까. 적외선 밖으로 갈수록 간격이 되게 널찍널찍하게 나타나. 자, 46번 보기요. 1번, 약 138억 년 전. 이건 허블 법칙에 의해서 얘들아, 학교에서 허블을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 참고로 허블이 뭐냐면 이런 거다. 허블은 그 가로축을 관측자로부터의 거리로 나. 이 정도 되면 메가파섹이거든. 여러분, 파섹이 뭔지 아냐? 파스칼. 파섹이 여러분 10파섹 알아요? 10파섹? 이 무슨 등급을 찾을 때 이거 쓰죠? 맞죠. 절대 등급. 그죠? 연주 시차 0.1초짜리. 0.1초 맞군요. 0.1초짜리. 연주 시차분의 1의 별까지 거리니까. 알았어요? 1파섹이 3.26광년이에요, 여러분. 10파섹은요? 32점. 맞아요. 그럼 저 메가파섹은 10의 6승이라는 거예요. 킬로가 10의 몇 승? 3승. 10의 6승이 얼마? 메가. 10의 9승. 막힙니다. 알겠죠? 잘해요. 세로축을 후퇴 속도로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허블 법칙이에요. 그래서
관측자의 거리 얼 후퇴 속도를 놓고 봤을 때요. 이들은 이게 성립하겠죠. y는 a x. 요 기울기가 뭐라고요? 이걸 허블 상수라고 해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난다고. y는 ax.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허블 상수분의 1로 구한 거예요. 우주의 나이는. 알았어요? 그건 좀 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세히 알려줄게요. 알았죠? 요 정도만. 요거는 알고 있십시오. 허블이 여기 지구에서 관측할 거 아니에요. 지구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 이런 헛소리 하시는데 우주 중심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알겠죠? 요즘에는 이제 팽창 속도를 계산을 해보니 평탄한 우주 뭐 이런 우주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시고 지금은 요 정도만. 자, 138억 년 전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발생해 우주가 탄생했다. 이게 뭐야? 우주 팽창론, 빅뱅론입니다. 맞습니다. A 시기엔 전자와 쿼크와 같은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었다. 맞아요. 초기니까. 다음 B 시기에 쿼크의 결합으로 여러분 3분 안에 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맞죠? 3분 안에 여기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3분 이후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미 헬륨의 원자핵, 수소의 원자핵이 완성이 된 후에요. 자, 3번 됐고 4번 수소 원자핵은 이것도 역시 A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3분 전에. 그리고 C 시기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현재까지요, 그게. 다음, 원자가 생성된 시기를 경계로 B와 C를 나눌 수 있죠. 왜? 바로 38만일 때 원자가 형성이 됐고, 그때 증거로 뭐가 발생했다? 우주 별똥복사예요. 됐죠? 자, 여러분 페이지 21쪽 65번으로 옵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한 문제인데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답니다. 가를 보면 여러분 이 시커먼 덩어리가 누구냐? 양성자예요. 근데 총 몇 개냐? 14개입니다. 그 중에 양성자 2개가 헬륨을 구성하기 위해서 나처럼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2개가 중성자 2개랑 만나서 오른쪽에 그려있는 게 누구다? 헬륨 2가 플러스. 다시 말해서 원자핵이에요. 전자는 없으니까. 그럼 왼쪽 나의 12개는 뭐라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은 12대 1인 거죠. 자, 기억. A는 양성자, B는 중성자다. 정답. 그래서 7대 1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니은 가 시기에 7대 1 맞습니다. 디귿 나 시기에 질량비는 3대 1이 된 게 맞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만 빠진 거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몇 대 몇이다? 12대 1이다까지 아셔. 됐죠? 여기는 넘겨보겠습니다. 니네 74번으로 와봐요. 지금 우리가 그 그림 속에 있는 건 과학자들이 이거 약 7대 1이 되겠는걸? 그래서 현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왔다. 우주 빅뱅 원장 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을 걸어요. 만약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당시에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3대 1이었다면 이랬어요. 다시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 있죠.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 질량비가 3대 1이 아닙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대 몇이었다면 3대 1이었다면 여러분 봐봐요.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가 이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려면 중성자 몇 개 필요해요? 그죠? 양성자는 2개 있고 중성자 2개, 이게 얘예요. 그럼 얘가 몇 개로 변한다? 2개. 그럼 얘는 몇 개로 변하겠죠? 자, 그 중에 이 중에 2개가 일로 와야지 이게 돼야죠. 그럼 이거 몇 개 남아요, 양성자? 이렇게 되겠네. 이해 갑니까? 자, 그렇다면 질량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 1짜리잖아. 1번 수소 1짜리 4개 있고요. 2번 헬륨 4짜리 하나 있으면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네요. 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안 나온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는 붙들어배 두라는 얘기죠. 다음에 페이지 24쪽. 자, 인트로만 하고 끝낼 테니까 긴장을 푸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8만 년이 지난 후 우주는 점점 팽창을 거쳐서 온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우주의 원자들이 서로 군데군데 고밀도, 저밀도를 형성하게 돼요. 지금도 그래요. 우주의 물질들은 어디는 밀도가 크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성운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뭐 배웠어? 반사성운, 발광성운, 암흑성운, 말머리성운 같은 거.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 발광성운이 뭘까요? 발광성. 그게 원시별이었다. 원시별. 그게 발광. 암흑성운은요. 그 별이 되기 쉬운 거. 여러분 실제로 요거를 형성하고 쌤이 이게 줄게요. 성운이요. 엄청나게 커요. 성운이. 진짜 거의 별 수십 개를 합칠 정도 성운이 크답니다. 성운이. 근데 원시별이 이제 애들이 고밀도가 돼가지고 애들이 막 돌 거 아니에요. 중수축으로. 여기서요. 성운의 끝부분에서. 대부분 별들이 여기서 탄생한다고. 알겠어요? 그건 뭐냐? 얘들이 퍼지면서 이렇게 밖으로 밀리는 거야.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별이 완성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답니다. 퍼지는 방향에 따라서. 중간보다는 끝자락이 밀도가 크다. 그래서 여기서 성운이 열심히 뭐를 해서 회전을 시작하죠. 회전은 왜 일어나죠? 중력으로 당기니까요. 그래가지고 성운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원시별은 그 중력 수축 위치 에너지가 운동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일부는 빛 에너지로 나와서 여기가 빛나요. 반짝반짝. 그렇다고 얘는 별은 아니에요. 중심 온도가 이 정도는 가야 돼. 그 돈이 얼마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얘로 들어가. 이게 별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물질들의 위치 에너지 변화가 빛 에너지로 변했지만 주기율성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수소핵 융합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 것들이 소용돌이를 쳐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1,000만 원까지 내부 온도가 올라갔어.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치자. 별의 내부에는 수소만 있을까? 그러면 탄소도 있을까?
질소도 있을까? 산소도 있겠네? 헬륨도 있겠네? 너도 있겠... 아니, 죄송합니다. 다 섞여 있다니. 그런데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 되면 수소가 핵융합을 합니다. 수소만 해요. 나머지 것들은 가만히 있거나. 탄소, 질소, 산소는요. 걔들이 핵융합을 잘하게끔 촉매 역할도 해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수소가 모두 뭐 되면 사라지면 수소가 빠져나가게 되면요. 중력이 약간 약해집니다만 쭉 당겨주는 힘과 밖으로 팽창하는 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아요? 북쪽 일어나요. 사람 뭐처럼? 맥박처럼. 그래서 그걸 맥동변광성이라고 해요. 북쪽 그 단계에 들어가면 그게 뭐다? 거성이에요. 적색거성. 그럼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이거 10배? 1억 온도에 1억 켈빈 온도의 온도가 있어야 중심에서 이제 헬륨이 핵융합을 해요. 헬륨이. 아시겠어요? 2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주기혈성 단계는 끝난 겁니다. 별의 노화 단계로. 지금 이렇게 거성 단계로 간 후에 나중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폭발을 합니다.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휘 이렇게 폭발하고요. 태양보다 뭐 20배, 30배 애들은 빵 이렇게 우주 곳곳으로 헬륨이 확 그럼 가만히 성원들이 보고 또 돌아요. 그 충격파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별은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주 초기는 고온고압이니까 뭐 원소가 만들었다고 치자. 야, 이 새로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곳곳에서. 어찌 보면 별은 곳곳에 있는 압력밥솥인 거야. 거기서 밥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호텔에 밥을 먹고. 알았어요? 그런 과정이 다음 시간이고 크게 우리는 별의 진화를 두 가지로 갈라서 볼 거예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냐, 걔보다 크냐. 별의 일생하고 뒤에 거성 단계가 달라요. 알겠죠? 그거를 분석을 할 겁니다. 이쪽 부분은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별 말고요. 근데 학교는 쉽게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좀 어렵게 볼게요. 알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